자, 오늘은 우리 이제 그 수학 교육 과정하고 교재 연구 첫 시간인데요. 일단 그 자료 올려놓은 것 중에서요. 예, 그 강의 세부 계획 보시면 이제 사실 이게 6단원이 되는 거죠. 예, 수연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수.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수연산, 대수, 그다음에 함수, 기하, 미적, 통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거기 제가 그 자료 보시면 이론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 측에서 좀 이론적인 걸 정리하고 뒤에 가면 이제 교육 과정하고 연계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강의 세부 계획에서는 약간 이제 뭐 변동될 수는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론하고 실제하고 나눠 놨을 때 그 이론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우리가 그 수연산이다.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통틀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 교육 과정의 흐름하고는 기본 이론반에서 했었죠. 예, 그리고 아니면은 약간 내가 좀 아직도 교육 과정이 머릿속에 자리가 안 잡혔다 하시는 분은 그 특강으로 올라가 있는 거를 좀 들으셔서 아니면 또 그 자료 들었는데 그 자료가 있죠. 예,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교육 과정을 좀 정리를 하세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 실제라고 이론하고 실제가 있을 때 그 실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교육 과정이 이제 베이스로 깔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 연구 교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지금 연계 강좌라고 해서 그 밑에 제가 지도서 특강을 써놨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도서하고 연결을 바로 해서 그 실제하고 지도서 연결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 문제는 여기에 이제 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단원 확통까지 수연산에서 확통까지가 되지만 지금 지도서 특강 자체를 올해는 되게 좀 깊게 자세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중1 이렇게 해서 좀 천천히 끊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중1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제 여기에 그 수연산하고 뭐 대수하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교육 과정의 베이스가 깔려야 되고 교재 연기로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도서 특강으로 연결이 되라. 이 세 가지를 좀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거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료도 하나 올려는 놨는데요. 예, 우선 다 같이 여기도 한번 봐주실게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연산에서 하는 것들이 이게 여기서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그 수라는 거에 대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 영역에서 말하는 연산지도에 의의로 해서 이거와 이제 수 개념의 발생과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그 역사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의 어떤 그 연구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수, 유리수, 그 다음에 이제 실수까지 우리가 학교 수학 안에서 배우는 실수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라 제가 이렇게 다 한눈에 보시라고 여기 이제 써놓기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항상 그 한 장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수연산이라고 해서 지금 칠판에 썼던 것들이 이렇게 출력을 해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수연산의 교수학습 이론적인 걸 보는데 그 안에서 배워야 되는 이론이 뭔지를 정확히 처음에는 세부적인 것보다도 항상 가나 다 라를 좀 봐주세요. 그래서 수연산 지도에 뭐 의의다. 그럼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볼 거고 수 개념의 어떤 발생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수 유리수, 그 다음에 이제 집합 논리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엄청나게 그쵸 많이 항상 잘 출제가 되는 영역이 이쪽이긴 하죠. 예, 뭐 여기서 지금 어떤 모델이라든가 어떤 그런 역사 발생적인 의미라든가 그다음에 형식 부력의 원리, 뭐 수 개념을 지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긴 해요.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주춤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 저번 시험이 되는 거죠. 바로 직전 시험 같은 걸 보면 이제 함수의 역사 발생적인 게 나왔지만 함수의 그 역사에 대한 것들이 바로 출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에서 우리가 의미를 봤을 때는
이 나 영역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그런 측면으로 항상 이 전체적인 거 수연산에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 할 때 항상 가나 다라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다만 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들이 가장 직접적인 출제가 잘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집합 논리 같은 경우는 라 영역은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영역이 출제된다기보다는 이제 실수까지 어떻게 왔느냐, 우리가 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실수까지 어떻게 왔느냐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이따 볼 때 정리해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항상 수연산 안에 이론 쪽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염두에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수연산에서 항상 이론적인 측면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재 연구 지금 이 교육과정하고 교재 연구 3, 4월 동안 2달 동안 공부할 거 안에서 항상 이론과 실제다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처럼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 있잖아요. 예, 이거와 기출된 영역과 파트 이거를 이제 초점을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봐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부분이 약간 좀 아직도 머릿속에 자리를 안 잡고 있다 이러면 자료 또는 특강 통해서 다시 한번 빨리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교재를 통해서 같이 정리를 한번 하죠. 그리고 나서 지도서 특강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열심히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방법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교재 연구 파트를 신론을 통해서 기본 이론을 공부했다면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지면서 조금 더 이제 적용을 하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뭐 물론 안 중요한 거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교재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 수연산 지도의 의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때 여기는 뭐 사실 한마디로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수도 있어요. 수연산 지도를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학생들한테 하는데 사실은 그럼 뭐냐 이건데요. 먼저 밑줄을 치고 핵심적인 걸 다시 정리하고 그럴게요. 그래서 3페이지에 되죠. 그래서 첫 단락에 보시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의 이제 수를 배우는 내용이 있고, 그럴 때 그 두 번째 단락에 또한 밑에 볼게요. 옆에 볼게요. 그래서 수 개념을 규정할 때 반드시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이 연산의 구조이다. 수 개념을 규정할 때 연산의 구조, 동글뱅이 칠게요. 밑에 보시면 직관적인 수책의 자연수, 그렇죠. 자연수는 사실 그런데 하나씩 더해가는 것이 바로 자연수체계의 구성 원리. 그러니까 옆으로 가서 덧셈 구조는 자연수 개념이 갖는 하나의 본질적인 측면.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연산이 정의되는지, 정의된 연산이 결합법칙이나 교환법칙 등을 만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수체계의 대수적 구조를 의미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수를 이제 지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 개념을 뭐 초등학교부터 하면 자연수면 자연수부터 할 때 그 개념을 지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연산의 구조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말하는 대수적 구조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죠. 되게 형식적인 거가 아주 고도의 추상화된 내용인데 이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한다. 수 개념을 지도한다는 의미는 이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볼게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수체계는 고도의 추상화 과정을 거친 결과, 그쵸? 그래서 사실은 애기들이 뭐 3은 모르지만 사탕 3개, 뭐 먹을 거 3개를 준 그거에 대한 개념은 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이제 개념이 확장되는 거죠. 애들도. 애기 뭐 3살짜리는 그렇지만 뭐 유치원 가면 조금 달라지면서 이제 3이라는 개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한 3-4줄 띄고 보시면 실제 상황의 구체성을 제거하는 개념의 형식화.
아기 때 뭐 사탕 먹을 거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죠. 예. 형식화는 수학이라는 학문이 갖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이며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엄밀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가서요. 예. 구체적인 대상물에서 추상적인 수 개념이 발생되어 나오는 과정이나 철학적 성격에 대해서는 지나친 고민을 할 필요 없고 형식화되어 있는 정의에서부터 수학적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까지 밑줄을 칠게요. 그리고 아동들에게 수 개념은 손가락이나 구슬 등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데 밑줄 치고 넘어가면서 그쵸.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사탕 3개, 뭐 어떤 구체물이 필요하죠. 손가락, 발가락 막 이렇게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4페이지에 아동들이 필연적으로 구체적인 대상과 결합된 사고 과정을 거쳐서 수 개념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까지 밑줄 칠게요. 이건 이제 연구 통해서 다 밝혀진 것이다. 이제 이 소리고요. 예. 자, 한 2줄 띄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체계 및 인지 구조를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마련. 당연하겠죠.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구체물을 통해서만 하고 이렇게 했던 학생들이 이제 점점점 초, 중, 고 가면서 그 마지막 2줄이죠. 수 개념이 발생하는 역사적인 심리적인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까지 밑줄을 칠게요. 자,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와 연산 지도의 의의를 한번 본다면, 야, 수와 연산 지도의 의의가 뭐냐 이러면 사실은 여기 이제 되게 뭐 수 개념을 하려면 연산의 구조를 갖춰야 되는데 연산의 구조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건 되게 대수적 체계를 지도한다는 자체가 고도의 추상화되는 어려운 거고 형식화된 거고 엄밀성인 거고 막 복잡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애들에게 힘들 수 있는데 또 왜 더 힘드냐면 수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 아기 때부터 그냥 수를 배운 게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 구체물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오다 보니까 학습이라는 거랑 만났을 때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 형식화시킨 거하고 엄밀한 내용하고 만나려면 애들은 힘들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걸 그냥 막 부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발달 단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의 발생도 있고 하니까 그거하고 맞물려서 역사적인 거하고 심리적인 거하고 해서 짬뽕을 잘 시켜서 지도를 해야 한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하실 때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자, 다시 정리해 보실 때 수연산 지도의 의의가 무엇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정말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쉽게 하려면 학생들의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수라는 거에 어떤 그 발생의 역사적인 의미하고 학생들의 심리적인 의미하고 잘 짬뽕을 해서 지도하자 이제 이거죠. 예.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가 하나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 개념이라는 거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뭐가 포함이 되는 거냐면 연산의 구조. 근데 벌써 연산의 구조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뭐가 돼요? 어려운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려운 거.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고도의 추상화 과정을 거쳤고 형식화됐고 엄밀화됐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자면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되게 형식적이고 엄밀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내포돼 있죠. 예.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생각할 때 자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 그런 결합법칙, 그거 교환법칙 막 이런 걸 지도하려면 처음에 수를 배우는 입장에선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도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수학을 가르치는데 또 문제점이 뭐가 하나 있냐면 아까 같이 뭐 인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숫자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인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어떤 심리적인 거, 철학적인 거 그런 걸 고민하지 않고 수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그쵸?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심리적인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학적인 어떤 그런 상황, 뭐 예학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만 강조하는 거냐면 이렇게 깔끔하게 고도에 추상화돼서 형식화돼서 엄밀화된 건 사실 상당히 깔끔한 거잖아요. 아주 정선이 잘 된 것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그냥 정의,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렇게 지도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바로 부과하는 형식으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막 이제 인지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오류 아니면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오개념 오류가 되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결론이 뭐냐.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에게 수를 지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뭐 잘 지도해야 하느냐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수 개념의 어떤 역사적인 거. 그쵸? 수에 대한 그냥 수 자체에 대한 역사적인 거. 학생들의 심리적인 거. 그쵸? 그 다음에 인지 발달.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도해야 한다 이거죠. 이거를 고려해서 수를 지도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이 의예요. 한마디로 말할 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요. 이것을 지금 책에 글자를 열심히 읽는다고 절대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양도 많고. 특히 이게 무슨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도해야 하는 의의는 사실 이거죠. 결론. 역사적으로. 수의 역사. 어떤 심리적인 거, 학생들의 인지 발달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잘 지도해야 한다. 근데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왜? 우리가 지도하는 데 보면 사실은 어떤 그러한 것, 얘네들을 좀 무시하고, 그러니까 무시했다기보다 이제 좀 생각 안 하고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엄밀성에서 고도의 추상화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것만 연역적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당연히 어렵고 힘들어하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하얀색으로 제가 마무리한 게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런데 왜냐하면 또 어쩔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수 개념이라는 자체는 수 개념을 지도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연산의 구조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 연산의 구조라는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거기서부터 접근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게 일단 이제 가 영역의 내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밑에 나 있죠? 예, 수 개념의 발생. 거기 한번 보세요. 예. 찐해서 이렇게 좀 지워놔야 될 것 같아요. 자, 나를 볼게요. 예. 자, 먼저 보시면 수 개념의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왜 수 개념의 발생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렇죠.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대로 지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역사를 살펴야 되죠. 수 개념의 발생을 봐야 하는데 자, 이제 수가 어떻게 나고 인류랑 같이 해온 거잖아요. 수학 자체가. 예. 그런 얘기가 이제 거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4페이지의 수 개념의 발생에 수 개념의 추상화 있는 데를 한번 먼저 볼게요. 먼저 써놓고요. 교재를 먼저 보고 넘어올게요. 자, 밑줄을 칠게요. 수는 추상화된 개념이다. 그쵸? 예. 추상 개념이란 자체로는 구체적인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대상에서 다른 부분들을 생략하고 특정한 부분을 추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추상이라는 개념이 그쵸? 예. 자, 한 줄 띄고 보시면 구체적인 대상에서 희다는 속성 이외에 다른 모든 부분을 배제할 때 추출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그 3이라는 게 나오죠. 그 밑에 밑줄은 안 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사탕, 여기는 뭐 돌멩이로 얘기 들었죠. 예, 그러면 이제 그 3이라는 게 뭐 돌멩이 3개, 뭐 이렇게 할 때 그 3이라는 개념 자체가 돌멩이의 속성인가 아닌가 이게 되는 거잖아요. 돌멩이의 속성은 아닌 거죠. 사탕 3개, 먹을 거 3개, 빵 3개가 그것들의 속성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속성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고민을 인류가 했겠죠. 그러면서 밑에 이제 돌멩이, 그림 있죠. 돌멩이는 아니겠지만, 예. 이제 이걸 우리는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미 다 배운 입장이기 때문에 딱 6이 떠올라요. 그쵸? 예. 그러면
그 설명이 그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5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6인데 투투투 나눠놨죠. 예. 그럼 얘를 딱 보면서 이제 똑같은 돌멩이라고 여기도 나오죠. 그냥 옆으로 이렇게 착착착 두 개씩 분리해 놓은 것 뿐인데, 근데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또 어떤 생각도 드느냐면 3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요. 새 묶음이 새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6 같은 돌멩이인데 이번에는 3도 개념도 떠올리고, 그쵸? 그러면 뭐 6이라는 속성, 3이라는 속성, 막 이게 막 이제 그 설명이에요, 밑에. 그러니까 그러면 뭐야? 뭐 돌멩이하고 지금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쵸?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이죠. 5페이지에 역사적으로도 수 개념이 과연 어디에서 추상되는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논쟁거리. 계속 밑줄 칠게요. 어떤 이들은 수 개념의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므로 인간의 의식이 그것을 포착하기만 하면 추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밑에 다른 이들은 수를 이루는 기초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경험하고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니까 이를 출발점으로 추상적인 추론 과정만 있으면 수 개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이게 연구를 했겠죠. 처음에. 지금은 이제 그 정리가 돼서 그렇지만 처음에는 뭐 이랬다, 왈가왈부 했겠죠. 막 연구를 하면서.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한 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지금 첫 번째 어떤 이들은 할 때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그것을 포착하기만 하면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론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경험론이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다른 이들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다. 사물에 대한 경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그걸 우리가 관념론이라고 해요. 자, 이런 두 가지 큰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예. 그래서 경험론하고 이제 관념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에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도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수 개념을 지도하는 방법, 이제 산수 교수법들의 이제 차이로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단락을 볼게요. 밑줄 칠게요. 수가 사물 자체의 속성이며 그것을 직관함으로써 수 개념이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면 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동들에게 다양한 사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고, 아동들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그림을 관찰하여 수 개념을 얻을 것.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여줘. 뭐 아까 같이 사탕, 돌멩이 이런 걸 보여주기만 하면 애들이 관찰해서 직관적으로 수 개념을 얻는다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지금 말 그대로 사물에 의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파생이 되는 것이 사물에 의한 방법. 그러니까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사물에 의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반면에 옆에 보이시죠? 수 개념이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경험과는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관점. 이제 사물하고 좀 상관이 없다. 그쵸? 관점에서 보면 수란 정신적인 실제이므로 그것을 표현하는 기호를 다루는 규칙을 학습하는 것만으로 자연수 개념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이 없어도 일단 규칙을 배우면, 그래서 이것을 기호에 의한 방법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해오면서, 그렇죠? 고민을 해오면서 항상 수 개념의 추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고, 이것은 이러한 지도법으로, 이것은 이러한 지도법으로 파생이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사물에 의한 방법, 기호에 의한 방법 나와 있죠. 근데 이것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죠. 예, 뭐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좀 극단적인 부분을 이제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호에 의한 방법에는 수 개념이 현실과는 유리된 공허한 기호로만 학습될 가능성. 그러니까 그냥 기호만 하고 진짜 그렇잖아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호놀이, 그쵸? 기호놀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고민하지 않고 학생들이 사고 활동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습자가 다 결국에는 어떤 어이구, 이걸로 여기서 기호에 의한 방법에서 보면 이제 그냥 규칙, 노름, 아까 위에도 말한 것처럼 규칙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그쵸? 현실과 동떨어진.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현실에 맞물려야 하는 건데 그냥 기호놀이에요. 공허한 기호. 동떨어진 수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설명처럼 이제 사물에 의한 방법에서는 학습자의 사고활동이 사물이나 그림에 고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냥 기호놀이만 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기호놀이라고 할게요, 제가. 그쵸?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는 또 사물 가지고만 하니까 뭐 사물에 그냥 고착이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 배우면 사물 없으면 못 해버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둘 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6페이지. 결국엔 두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사실 수 개념이 추상화되는 원천은 구체적인 사물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결론적으로 이쪽으로만 내려올 수도 없고 이쪽으로만 내려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경험과 무관한 인간의 정신활동으로만도 설명할 수 없다. 그쵸?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겠어요? 짬뽕.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 해서 그 중심선상에 듀이와 삐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 개념이 이 두 가지 원천이 기여하는 측면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밑줄을 치고 밑에 단락할게요. 듀이하고 삐아제. 동글뱅이 쳐놓으시고 수 개념이 추상화되는 원천을 사물 자체로 보거나 인간의 정신만으로 보는 대신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으로 보았다. 수 개념을 형성하는 데 구체적인 사물과 인간의 능동적인 이성이 각기 기여하는 다른 측면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말도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 둘이가 잘 만나서 그 중심선상에 듀이하고요, 삐아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쵸? 뭐 사물에 의한 것만도 아니고 경험에 의한 것만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이다. 그러니까는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죠. 그냥 어떤 거 이쪽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없고 이쪽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다 동시다발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좋을 것이다. 그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먼저 보면 작은 글씨 밑에요. 수 개념은 구체적인 사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생겨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수 개념을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의미할 수도 없다. 그쵸? 수가 돌멩이 성질도 아니고 사탕 성질도 아니잖아요. 예. 듀이는 사물을 다루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수 개념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활동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인간 앞에 문제 상황으로 주어지는 사물에 의해 촉발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외적인 사물 또는 상황, 그 다음에 인간 내적인 정신활동 또는 수개념 발생에 있어서 서로 다른 한 축식을 각각 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쵸?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듀이가 더 강조한 거는 이제 그냥 좀 더 사물을 다루는 인간의 활동이다. 이제 이걸 강조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그러면 삐아제는 수 개념과 같은 논리 수학적 다음 페이지 넘어가네요. 개념은 사물의 속성을 추상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라 사물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추상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주 비슷한 얘기지만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뭐냐면 듀이의 입장에서는 사물을 다루는 인간의 활동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사물을 다루는 인간의 활동. 그러면 삐아제는 똑같은 소리인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설명대로 인간의 행동을 추상화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서 사물을 다루는 인간의 활동. 근데 지금 피아제는 사물의 속성을 추상화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행동을 추상화하는 것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둘의 입장이 일맥상통을 해요. 예. 그러면서 약간의 정확하게 말하면 이러한 차이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7페이지 위에 두 줄 밑줄 쳤잖아요. 그 다음 줄. 사물 자체의 속성의 성질을 추상해내는 과정과 이게 사실은 피아제 걸로 말하면 경험적 추상화. 사물의 속성과는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에 대한 행동의 결과로부터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구별. 요것은 사실 반영적 추상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설명이 있어요. 반영적, 경험적 뭐 있고요. 그러면 두 줄 띄고 보면 반영적 추상화를 통해 얻어지는 논리 수학적 지식은 경험적 추상화를 통한 물리적 지식에 비해 객관적, 필연적 지식. 자, 그러니까 그 밑에는요, 경험적 추상화, 뭐, 눈으로 보아서 색깔 아는 거잖아요. 보고 빨강색. 이렇게 알아버리는 거. 그 다음에 사물을 보는 조건, 주어지는 빛의 상태, 보는 사람 등에 따라 추상되는 지식이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냥 밖에 햇빛이 확 들어와가지고 이게 빨강색이 이게 약간 햇빛하고 합쳐서 다른 색으로 보이면 그 순간 들어온 철수가 볼 때는 빨강색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밑에, 다양한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사물을 세어보았을 때 같은 개수를 가진다는 개념을 추상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가지 돌멩이를 6개를 똑같이 늘어놓든 둘씩 묶어놓든 막 흐트러 놓든 막 저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놓든 그냥 6개는 6개잖아요. 돌멩이가. 그쵸?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이제 반영적 추상화. 주어지는 사물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사물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세어보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등등에 관계없이 개념은 오직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세어보는 행동에만 관련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피아제하고 뒤 얘기를 하면서 피아제 걸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실 때 지금 수 개념의 발생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수라는 개념을 추상화하는 그 두 가지의 측면. 이쪽과 이쪽의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죠. 이거에 대한 교수법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너무 극단적이어서 결국에는 모아져서 그 중심에 이 두 사람이 있다. 각각의 이야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이제 수 개념의 원천이 돼요. 그러니까 수 개념의 원천이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처음에 저 수 개념을 인간이 저렇게 추상화하게 되는 그거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요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먼저 볼게요. 7페이지 두 번째죠. 수 개념이 사물 자체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사물을 다루는 인간의 능동적인 활동의 산물이라면 수 개념을 발생하게 하는 활동은 어떤 활동이며 그것을 촉발시키고 지속 발달시키는 원천은 무엇인가? 당연한 거죠. 예. 이제 만약에 정말 이 두 사람 다 하여튼 간에 우리 인간의 활동, 그쵸? 인간의 그 자신의 행동을 추상화하는 그 활동이잖아요. 두 사람의 입장이. 그럼 그 뭔 활동이냐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서 뒤는 이에 대해 측정 활동에 의해 수 개념이 생겨난다. 측정 활동. 그 다음에 측정 활동 자체가 한계 상황의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측정 활동 동글뱅이, 한계 상황 인식 동글뱅이. 측정 활동과 한계 상황 동글뱅이 쳐놓을게요. 그러면서 넘어갈게요. 8페이지로. 먼저 밑줄을 치고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한계를 느끼게 된다면 그 한계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목적에 맞게 수단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양에 관한 아이디어와 측정 활동이 발생.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뒤는 모호한 전체를 명확한 전체로 만드는 과정이 측정활동이며 그 과정은 변별, 관계짓기의 두 하위 조작을 포함한다고 설명까지 밑줄 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돌멩이 6개, 뭐 3개 이런 것처럼.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 밑에 3개의 사물들을 각각 독립적인 개별자로 인식하는 것과 3개의 사물을 서로 관련된 통합체, 단일체로 인식하는 것을 포함. 그러니까 사탕 3개, 돌멩이 3개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냥 하나 각각을 인식할 수도 있고 그 전체를 통합체로 볼 수도 있고 이걸 다 그냥 무대기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대기로 볼 수도 있고 하나하나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인식하는 게 되게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측정 활동 안에. 그냥 측정 활동 우리 지금 말하는 하나, 2개, 3개는 수세기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밑에 3개의 사물이 질적으로 너무 유사하여 변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3이라는 관념을 가질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세 사물이 질적인 차이가 너무 강하여 그것들을 하나의 전체로도 동일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3이라는 관념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수 개념의 발생 과정에는 이와 같은 대립되는 두 가지 활동, 변별과 관계짓기, 분석과 종합. 그러니까 변별과 관계짓기 같은 말이에요. 변별이 분석이고 관계짓기가 종합인데 이러한 두 가지 활동의 상보적인 수행과 변증법적인 통합이 요구된다. 자, 뒤는 이러한 두 가지 활동의 상보적 통합이 성인들의 입장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직관. 한 줄 띄고요. 아동들은 나뭇잎이 달린 나무나 6개의 면을 가진 정육면체를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모호한 전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밑에 아동에게 전체를 개별적인 부분으로 변별하는 분석의 과정이 결여된 것. 밑에 보시면 지도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전체를 부분으로 변별하거나 구별되어 있는 개체를 통합된 관점에서 관계짓는 활동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밑줄 안 치셔도 되는데 이제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나 이런 연산을 가르치면 암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9페이지 올라가면 반성적 사고를 저해하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뒤는 수관념과 관념의 발생과 기원에 관한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구성적 활동 방법.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한 게 구성적 활동의 방법이죠. 산술 지도 방법에서. 측정 활동을 강조하면서 구성적 활동의 방법을 제시. 나중에 결국에는 이것이 삐아제한테 영향이 돼서 조작적 구성주의 삐아제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밑에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이 이제 구성적 활동을 어떻게 지도할 거냐, 과정이 뭐냐 하는 게 그 밑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호한 전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 2단계, 단위, 그 다음에 3단계가 명확한 전체를 구성하는 측정의 과정 중 수값의 결정. 근데 이렇게 말하면 진짜 헷갈려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1단계가 이거예요. 애들이 놀고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게임하고 운동장에서 요즘은 좀 안 그럴 수 있지만 어떤 게임을 하는 데서 뭐 땅 따먹기 게임을 한다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뭐 야 여기 넘어오지 마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다못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땅이 그죠 노는 땅이요. 근데 야 너 넘어오지 마라고 할 때 어떤 애가 땅이 이만큼인데 모호한 전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철수가 키가 크고 영희가 키가 작아요. 근데 철수 입장에서 야 너 이렇게 넘어오지 마 이러면 이건 누가 봐도 지금 공평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 영희가 너 왜 네 쪽으로 많이 해?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제 서로 같이 공통돼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희가 저쪽에 가서 뭐 운동장 끝에 가서 이제 나무떼기가 하나 있었다? 그럼 요런 똑같은 나무떼기를 갖고 와서 너는 너 자리부터 나무떼기를 뭐 한 몇 개를 해. 나도 내 자리부터 나무떼기를 몇 개를 그 똑같은 나무떼기를 가지고 해서 이제 여기가 딱 맞물렸어. 그러면 이제
땅 따먹기 놀이 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모호한 전체 1단계가 뭐냐면 느끼는 거예요. 뭘 느껴요? 너랑 나랑 게임을 할 때 우리 뭔가 지금 공통적인 걸로 측정해야 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땅을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1단계. 근데 2단계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할래? 나뭇가지를 가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3단계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성을 해서 측정을 해버린 거죠. 나뭇가지 2개, 너도 나도 니랑 나랑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나뭇가지 2개로 재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요러한 3단계를 거칠 때 듀이가 말하는 구성적 활동에 의한 산술 지도 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또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측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대상, 모호한 전체를 경험하는 것.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땅을 나눠야 되는데 이제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줄 띄고 보시면 문제 해결에서 탐구와 사고를 발생시키는 첫 단계가 바로 이와 같은 문제 상황. 두 번째 단계는 측정을 위한 단위를 파악하는 단계. 그쵸?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를 가져와야 되는 단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단일체라고 보이죠? 더 큰 전체를 구성하거나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단일체. 나뭇가지를 가져온다라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서 2줄 띄고 보시면 아까 그 6개의 돌멩이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돌멩이 1개를 단위로 선택하느냐, 2개의 단위로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주체의 능동적인 관점과 활동, 학생들의 입장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면 이제 듀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 단위를 고정시키는 거. 그러니까 고정 단위 방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지도를 할 때 선생님이 야 그거 아까 돌멩이 6개가 있는데 여기 2개씩 2개를 하나로 쳐, 두 묶음을 1개로 쳐, 이렇게 고정된 단위를 선생님이 말해주면 안 되잖아요. 지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 2줄 뒤에 측정 활동의 토대를 이루는 변별과 관계짓기라는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정 단위를 쓰면. 고정 단위 방법은 싫다. 그래서 고정 단위 방법은 측정해야 할 전체량이 아닌 분리된 단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음 쪽 넘어갔어요. 전체를 부분으로 변별하는 분석 과정이 생략된 것, 동시에 출발부터 절대적으로 분리된 존재임을 가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종합의 과정도 불가능. 하여튼 고정 단위 방법이 안 좋다 이 소리예요. 자, 아까 3번째, 그래서 이제 단위를 측정해서 땅을 딱 갈랐잖아요. 그래서 모호한 전체를 단위의 반복을 통하여 표현하러 명확한 정체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나뭇가지 2개씩, 지네들이 서 있는 데서 2개에서 정확하게 딱 끊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입된, 그러니까 추상적인 상태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측정 활동.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그냥 대충 정한 게 아니었죠. 아까 나뭇가지로 정확하게 측정을 했잖아요. 그런 측정 활동. 그래서 단위의 반복을 통해 전체를 재구성하는 정신적인 활동. 나뭇가지 2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했었잖아요. 그 소리가 돼요. 이제 싸움이 안 나고 게임만 하면 돼요. 그걸 문제가 해결된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듀이의 산술 교수법은 수 개념을 처음부터 추상화된 수학적 대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측정 활동을 통하여 반성, 성장. 성인의 입장에서는 추상화된 결과로서의 수 개념이 자연스럽고 효율적이지만 그 효율성과 명료성이 아동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교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 개념의 원천에서 우리가 이제 듀이의 입장을 살펴본 거예요. 발음이 이게 듀이가 힘들어요. 어차피 두 사람의 입장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 개념의 조작적 구성이 삐아제의 이제 조작적 구성을 하는 것을 한번 뒤에 영향을 좀 받은 거죠. 예, 뒤에 영향을 받아서 삐아제의 입장이 뒤에 나오는데 일단은 수 개념의 원천과 그 다음에 3번에 뭐 지우고요.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수 개념의 조작적 구성.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하나로 쓸게요. 원천과
자, 여기에서 2, 3번이니까 그냥 그건 안 쓸게요. 자, 여기에서 처음에 지금 얘기한 게 요거죠. 여기를 지금 정리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리가 뒤의 입장에서 아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한계 상황을 인식해야 된다. 아까 같이 게임하다가도 이제 서로 충돌이 나거나 아니면 뭔가 이건 아니야. 뭔가를 측정해야 한다는 걸 이제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을 할 때 측정을 하거나 뭘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을 인식을 해야 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측정 활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가 말한 측정 활동이 아까 뭐냐면 모호한 전체에서 명확한 전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건데 그걸 정확하게 지금 나눠보고 이렇게 측정을 하고 싶은 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지울게요. 그럴 때 이제 수 개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변별과 관계 짓기가 되겠죠. 분석과 종합이 되는 거죠. 이 중심에 있는 게 분석과 종합. 변별과 같은 말이죠. 변별과 관계 짓기. 결과적으로 하나를 어떤 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 각각으로도 볼 수 있고 전체로도 볼 수도 있고 그쵸? 예, 그걸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상황 안에서 너무나 이제 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때는 못 느낄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뒤가 말한 것이 좀 좁지만 예. 어떻게 지도하는 걸 말한 거냐면 구성적으로 지도해라. 그쵸? 산수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구성적 활동의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그 삐아제의 조작적 구성주의 자체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성적 활동의 방법을 아까 얘기한 3단계로 한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모호한 전체를 느껴서 이게 뭐야 해서 땅 따먹기 싸우게 되는 그런 1단계가 해서 나뭇가지를 가져오고 측정을 하게 되는 그 3단계로 지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삐아제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항상 이게 내용이 되게 장황해요. 요 앞에 수연산, 뭐 함수, 대수 여기에 이론이 되게 장황하기 때문에 그 이론에 대한 게 정확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만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잘 해드리는 건데요. 자, 그러면 먼저 10페이지에 그 삐아제 걸 좀 볼게요. 지금 삐아제는 뒤에 이어 수 개념이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이제 20세기 학교 수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면서 그 다다음 줄에 보시면 심리적 발생 동그라미 인지구조 동그라미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삐아제 인식론을 발생적 인식론이라고 하잖아요. 자, 두 번째 단락에 삐아제의 이론에서 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가 수학적 개념을 조작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활동 동글뱅이 조작 동글뱅이 해놓고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이 두 가지의 역사적 흐름에서 내려오다가 두 사람이 중심에 서서 결과적으로는 사물이라는 인간의 활동으로서 보는데 그 활동이 뭐냐라고 해서 그 활동이 여기에서 말하는 측정 활동 그 다음 저쪽에서 삐아제에서 말하는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요. 예. 자, 그래서 11쪽으로 가서 자, 그 조작 우리 삐아제가 말하는 오퍼레이션 조작은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이다. 그렇게 정의되는 거죠.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 삐아제는 수학적 개념은 바로 행동의 일반적 조정에 대한 반영적 추상화의 결과로 구성되는 조작이라고 설명. 자, 그래서 되게 그 수준을 나눠 놓은 거잖아요. 발달 단계부터 해서, 그쵸? 전 조작기부터 시작을 해서 형식적 조작기까지 나눠 놓은 거죠. 그 조작에 대한 것을.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말고 그 다음 단락 보시면 그렇다면 옆에 조작과 조작이 되지 못한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되게 중요한 거죠. 조작이 그냥 막 이렇게 한다고 조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 뭔가 가위질을 하고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서 말한 건 조작은 뭐냐면 내면화된 가역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면 내면화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가역적인 사고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그러한 내면화, 여기서 피아제가 말하는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건 벌써 가역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그쵸? 그런 걸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자,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조작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행동이 내면화되고 가역적 되어야 한다. 자, 가역성을 갖는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역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이론에서 했던 것처럼 저울에다 올려놔서 평행을 만들 수도 있지만 내려서도 평행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쵸? 항등 조작, 영 조작이 다 가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밑에 행동이 가역성을 갖는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행동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 밑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부었다가 다시 뺐다가. 그래도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저울에다가 추를 올렸다가 내려놨다 할 수 있는 행동. 그럼 또 하나, 결국에는 그 물 같은 거를 긴 병에 넣었지만 또 짧은 병에 넣었던 그 물의 양은 변함이 없다는 보존성의 개념이 이제 그때 또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가역적인 얘기를 했고요. 내면화 얘기가 있죠. 한 3-4줄 띄면, 자, 행동의 내면화는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행동을 머릿속에 넣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고 있어도 내가 지금 세고 있다. 3을 세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이런 걸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면화는 가역성을 얻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 밑에 있죠. 그러니까는 정말 쉽게 말하면 그 타이밍이라는 자체가 내면화가 먼저 돼야 돼요. 내면화가 먼저 우선이 돼야 그 다음에 가역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계속 순환 반복이 되는 거지만 첫 번째 어떤 상황 안에서 이제 어떤 이제 말하자면 세는 걸로 뭐 지금 수개념이니까 아까 사탕 3개가 있을 때 앞에서 내가 지금 사탕을 가지고 1개, 2개, 3개 이렇게 세고 있는 거를 자기가 인식하는 게 내면화라면 예를 들어 그 사탕이 싹 없어져 버렸을 때 그러니까 하나, 둘, 3개로 셀 수도 있지만 다시 거꾸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역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이제 내면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 조작이랑 형식적 조작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진정한 조작을 하려면 내면화된 가역적인 행동을 해야 하니까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구체적 조작하고 형식적 조작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61세 상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거의 4학년 정도잖아요. 구체적 조작기 아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조작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조작만. 그러니까 사실은 다다음 줄에 보시면 가설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의 특수한 사례에 불과한 것으로만 보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처음부터 가설적인 것을 먼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서 현실적인 것을 가설적인 것의 특수한 사례로 보는 사고는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형식적 조작기 정도가 돼야 가설 연역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넘어가서 결국에는 형식적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도 모든 가능한 가설을 설정, 현실적인 것과 가설적인 것 사이의 가역성이 확보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제 그 3이라는 사탕이 없어져도 3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단 기본적으로 피아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조작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하여 발생적 인식론에 의해서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걸 어느 정도 우리가 구분하려고 이제 거길 먼저 본 거고요. 자, 그래서 밑에 12쪽의 두 번째 단락에 수학적 개념을 조작의 체계로 본 피아제의 통찰 중에 하나는 바로 조작의 체계가 수학적인 대수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대상을 분류하고 분류된 집합들 사이의 위계를 형성하는 밑에 이제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 이제 그게 바로 피아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밑에 그림 먼저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자, 진돗개라는 거하고 진돗개가 아닌 거 A와 A-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걔네들이를 합했을 때 모든 개들이라는 비집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B와 B 다시 또 모든 개와 개를 제외한 객과 합쳐서 B와 B 다시를 합쳐서 객과의 동물. 객과의 동물이랑 개를 제외한 포유류를 합쳐서 진짜 포유류. 이러니까 C 더하기 C D.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덧셈의 연산이 정의된다는 걸 요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조작 체계가 수학적 대수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걸 그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되게 큰 예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그림 밑에 이 구체적 조작의 체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 조작의 체계. 그래서 그 대문자 T 있죠? 그래서 구체적 조작의 체계를 군성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대 수학에서 배운 집합의 그룹의 개념이랑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이때는 이걸 그룹핑, 그러니까 군성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들이 밑에 있는데 그럼 읽어보시면 되니까 주석들은 자 일단 다시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가 그럼 왜 그게 현대 수학에서 말하는 군성체라고 할 수 있느냐. 밑에 5가지 있죠. 합성, 가능성, 가역성, 결합, 일반 항등, 특수 항등 요 5가지 성질을 다 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만족하는 것을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추상대수에서 말하는 그룹의 구조하고 매우 유사하더라. 그래서 저것을 이제 군성체라고 부르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진돗개가 아닌 거, 모든 객과의 동물, 포유류 이렇게 해서 각각을 다 집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합의 가법 군성체라는 거죠. 덧셈을 여기서 에디션을 여기서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집합의 가법 군성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의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일단 13쪽의 밑줄을 먼저 칠게요. 그래서 추상대수학에서 말하는 군의 구조와 매우 유사, 피아제는 이러한 구체적 조작의 체계를 군성체라 불렀고 앞에서 예를 든 그것이 바로 집합의 가법 군성체다. 그냥 그 설명이 집합을 가지고 덧셈이라는 연산을 정의한 예예요. 그래서 그게 가법 군성체가 돼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3쪽의 밑줄을 다 쳐버릴게요. 일단 포함관계에 의한 집합의 분류 이외에 대표적인 구체적 조작으로 서열화, 그러니까 분류 서열화가 있다. 서열화는 두 대상 사이의 순서를 결정하는 조작. 그러니까 비대칭적 추이적인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쉽죠. 왜냐하면 지금 밑에 보시면 A가 5보다 크고, 그쵸? B가 A보다 컸을 때 사실은 B가 5보다 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산을 스몰 a와 A-로 스몰 a, 스몰 a 다시, 스몰 b로 했을 때 a 더하기 a 다시는 b가 성립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열화도 군성체를 정의하는 5가지 위에서 말한 그 5가지를 만족하더래요. 그래서 서열화 조작의 체계를 비대칭적 추이관계의 가법 군성체. 아까 강아지가 아니라 진돗개 진돗개 집합, 진돗개가 아닌 집합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했던 건 집합의 가법, 군성체 이렇게 2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되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우선은 근데 밑줄을 먼저 칠게요. 한편 피아제는 수 개념이 논리적 관계로 환원될 수 있으며 논리적 관계는 바로 집합의 포함 관계와 비대칭적 추이 관계.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집합. 결국에는 진돗개가 포유류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이랑 아까 같이 우리가 지금 말로 하자면 어떤 부등식의 대소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열화, 이러한 비대칭적 추이, 이러한 것들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설명할 수 있으니까 결국 수 개념이 논리적으로 환원이 가능하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의 내용이 해서 넘겨서 피아제 걸 다 정리할게요. 먼저 14쪽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14쪽에 수 개념은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한 가법 군성체와 비대칭적 추이 관계의 가법 군성체의 종합으로 보는 피아제의 이런 설명은 수 개념의 근거를 잔명하게 받아들여지는 직관에 두는 게 아니라 활동에 대한 반영적 추상화로 인해 구성되는 조작에 두고 있다는 점에 자신의 수학적 인식록을 잘 드러낸다.
그 앞에서 말한 집합으로 만든 가법 군성체나, 그쵸? 지금 서열화로 만든 비대칭적 추이관계의 가법 군성체들이 다 가역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역성. 따라서 투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역성의 인식에 따른 수의 보존 개념을 당연히 전제로 해야 하는 것임을 주목. 전체가 보존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전체가 부분들로 구성되며 부분들이 임의로 배열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 결국 수 개념의 구성은 보존되는 전체 내에 부분을 겹쳐 넣는 것, 서열화라는 조작을 전제로 한다. 겹쳐 넣는 것 자체가 아까 그 집합의 포함 관계죠. 개과가 개가 아닌 과가 합쳐서 개. 개와 개가 해서 뭐 포유류, 전체적으로 포유류가 만들어졌잖아요. 자, 길이의 측정 또한 자연수 개념과 관련 지을 수 있다. 길이의 측정 또한.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구간을 분할하는 것과 단위를 반복해서 옮기는 것은 곧 전체 내의 부분을 겹쳐 넣는 조작과 서열화 조작에 다르지 않다. 이게 결국 아까 그 측정하는 게 나뭇가지 2개를 갖고 2번을 한다라든가는 뒤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밑에 뒤의 입장을 연결이 된다는 게 그 소리예요. 다시 측정 활동을 통해 수 개념이 발생한다는 뒤의 관점과도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합을 통하여 앞에서 말한 어떤 분류를 하는 거와 서열화를 하는 것뿐만이 수 개념이 아니라 측정 활동 또한, 길이를 측정하는 것 또한 자연수 개념하고 관련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보이시죠? 조작 체계로서의 수 개념에 대한 삐아제의 설명은 수 개념 지도에서 아동의 활동이 갖는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물에 대한 직관이나 언어적 수단에만 의존하는 건 잘못. 아동의 경우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분류, 계열화, 서열화 활동이 수 개념의 구성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소리. 거기까지 쫙 밑줄을 치시고요. 아까 지금 요거까지만 우리가 얘기하다가 넘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입장에서 삐아제가 또 하나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앞에서 말한 조작. 왜냐하면 수학 자체를 조작 활동으로 본 건데 여기서 말한 조작이라는 건 뭐냐? 내면화된 가역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자가 강조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뭐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면화된 가역적인 행동을 내면화를 해야 되고 가역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면화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 조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작 여기서 말하는 그 조작의 체계가 대수적인 구조하고 동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의 이렇게 쓸까요? 조작의 체계가 대수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대수적인 구조를 갖더라. 근데 어디서 그것을 알아냈느냐면 지금 아까 거기서 말한 그 강아지 아니고 진돗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게 그 대상을 분류, 그렇죠? 어떤 단계로 뭐 진돗개가 아닌 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한 진돗개가 아닌 개라는 어떤 분류된 집합들이 있죠. 객과가 아닌 동물 그런 분류된 집합을 가지고 위계를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위계를 잡을 수 있는 거, 뭐 위계를 형성한다 그럴까요? 위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되게 중요시 여겨서 결국에는 지금 그 집합을 가지고 한 가법 군성체 있었잖아요. 아까 진돗개하고 그걸 가지고 했던.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할 때 이거에서 우리가 말한 게 집합의 가법 군성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냐면 추상대수학에서 말하는 군이 만족하는 그 5가지 성질을 지금 거기도 만족하고 있더라. 그래서 아까 거기 1번, 5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시 여긴 게 서열화. 서열화 또한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화나 이거나 똑같은
그러니까 순서적인 거를 얘는 순서적인 것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건 집합을 가지고 만든 가법 분성체면 얘는 어떤 비대칭적 추이 관계에 의한 가법 분성체. 발음들이 어려워요. 의 가법 분성체가 된다는 거예요. 얘 또한 아까 거기서 말한 1번부터 5번까지의 그 5가지를 만족하더라.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게 이 2가지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수 개념 자체가 이 2가지의 조작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조작으로 봤던 그 수 개념 자체가 결국엔 또 알고 봤더니 논리적으로 환원이 되더라. 논리적으로 환원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이놈하고 이놈들이 다 논리적인 개념이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 환원이 된다. 이 소리가 되면서 하나 또 여기서 추가가 된 게 그쵸? 측정 또한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한 이 측정 또한 자연수의 개념하고의 동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뒤의 입장 또한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 12쪽 있죠. 12쪽에 다시 가서 그 구체적 조작의 체계인 가법 군성체가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엔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합성 가능성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돗개하고 진돗개가 아닌 모든 개 A와 A 다시 사실은 여기에서의 이제 인접 조작이라는 게 보이시죠? 거기에 옆에 인접 조작이 일 때 결국에는 둘이 더하기라는 걸 개념이 이제 여기서 덧셈이라는 연산이 정의가 된 건데 결국은 또 모든 개 B라는 모든 개 그래서 결국 T에 들어가는데 가역성도 볼까요? 역조작,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A가 존재한다라는 게 뭐냐면 아까 위에 합성 가능성에 의해서 A 더하기 A 다시가 B가 됐다면 B와 마이너스 A 다시는 A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가역성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접 조작에 의해서 A 다시가 B였기 때문에 A 다시 더하기 B 다시는 A 더하기 A 다시 B 다시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합 법칙도 가능하고 결국에는 모든 조작에 대해서 항등 조작 그러니까 그냥 A라는 거예요. 결국엔 진돗개라는 거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항등 조작을 하나 해도 결국엔 다시 T에 들어가고 특수 항등 조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가 이제 밑에 주석에 있는 것처럼 추상대수학에서 말하는 성질하고 매우 유사해서 이때 이것을 군성체라고 부른다. 이 소리예요. 유사하기 때문에 그 설명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밑줄은 다 쳤고요. 그래서 14쪽 아까 거기 마지막에 삐아제 입장까지 밑줄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수 개념의 원천과 조작적 수 개념을 삐아제 입장 2가지 있잖아요. 조작적 구성과 했을 때에 여기서 까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 그쵸? 두 사람의 입장. 두 사람은 서로 일맥상통한 거예요. 뭐 상반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지만 각자가 중요시 여겼던 거를 각자가 중요시 여겼던 거. 여기에서 이 3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거. 이거. 그쵸? 요거. 여기에서 이제 뒤의 입장을 하는 똑같은 측정. 길이의 측정이 결국 하나 더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그 전체적인 연산을 지도하는 의, 그쵸?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아까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라도 수 개념의 발생에 대한 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잘 하기 위하여.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잘 지도하기 위해서 수 개념의 발생을 봐야 되는데 수 개념이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2가지 측면으로 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좀 더 연구하고 하는 발달을 하다 보니까 요런 입장으로 모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중심이 됐던 뒤와 삐아제에 대한 얘기. 여기에 입장, 여기에 입장.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개념의 발생에 대한 것을 교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이게 잘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나를 했어요. 좀 쉬었다가 다에 정수와 유리수 있는 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